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자유롭게 프리 토킹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괴롭히는 학생입니다.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은 에너지는 직관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빈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명사도 좋고 형용사도 좋고 한 글자도 좋고 세 글자도 좋고 10글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기에 에너지가 뭔지 한번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한 10분 정도 하면서 정리하고 그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필수제이다. 삶의 필수제이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편이라도 많죠. 적극적으로 5글자 안 그렇습니다. 자, 삶의 필수제 아주 좋습니다. 또 국가 경쟁력이다. 국가 경쟁력이다. 전부 5글자네요. 5글자 안 하셔도 됩니다. 5칸에 있어요. 그거 국가 경쟁력이다. 또 힘이다. 힘이다. 예. 정치적 선택이. 정치적 선택이요. 이거 벌써 말씀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쁜 것도 다 얘기해 주시고 불편한 것도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에너지 스쿨이라는 그 직장인 석박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에너지 큰 기업에서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하는 업무밖에 몰라요. 그런데 에너지를 큰 시각에서 이제 보기 위해서 첫 시간에 제가 이 과정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영향력이다. 변화시키는 영향력. 필요악이다. 약간 좀 무슨 이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선한 의지를 갖던 뭐 약간 선한 의지. 예. 또 뭐 없을까요? 필요악. 예? 필요악. 필요악이다. 여기 벌써 뭔가 감정이 들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이게 악이라고 그러셨죠? 필요한데. 뭐 안 좋은 게 있으신가 보죠? 그게 뭐죠? 하여튼 뭐 자연 환경을 어차피 예. 다시 생성시키는 거니까. 네, 환경 오염. 그 말 하셔도 좋습니다. 네, 환경 오염이 된다. 또 생활의 원동력. 생활의 원동력이다. 네. 요새 난방비 올라가지고 난린데 난방 안 하고 못 살겠죠. 에너지는 돈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요, 돈. 네?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돈. 돈이다. 이거 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런 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이다. 네,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직관력 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돈이다. 우리 저 손영호 부사장님은 돈이라 그러니까 벌써 딱 눈이 커지셨어요. 또 뭐죠? 필수품이다. 필수품이다.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자,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기초. 생존의 기초. 예, 생존의 기초다. 인문학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만 더 그러면. 예. 마지막 하나 끊으실 분 안 계십니까? 난리다. 예? 난리다. 난리다. 난리다 난리다. 그건 어떤 의미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 난리라고 그랬죠?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뭐 것도 있고. 전쟁도 나고. 네, 다 섞여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할 때부터 이제 하게 되면은 뭐 거의 35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쌓인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나온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이게 비슷한 표현들이고요. 비슷한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여서 사실은 이 국가 경쟁력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영향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돈이 또 되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고 배달하고 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는 이게 또 돈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또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난리죠. 네, 다 난리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또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정치적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약간 좀 독특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저는 에너지는 무겁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에너지는 물론 이제 석유라든지 석탄 같은 건 문자 그대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무겁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나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르기가 어렵다. 에너지를 수송한 거는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19세기 정도 돼서야 에너지를 이제 수송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전기 어떻게 나릅니까?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는 봤어도 저거 어떻게 나르지? 그건 거의 최근에 들어서입니다. 가스 어떻게 나릅니까? 석유 어떻게 나릅니까? 에너지는 나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표현은 딜리버리 하기가 어렵다. 저는 에너지는 굉장히 나르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요, 에너지는 위험하다. 에너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탄 사고 거의 없지만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연배를 이렇게 추측을 하니까 어렸을 때 연탄가스 몇 번 맡아보셨죠? 동치미 국물 많이 드셔보셨죠? 요새 학생들은요 19공탄 이게 맞추는 것도 모르고요 연탄이 뭔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마포에 가서 갈비 구워 먹을 때 연탄 처음 보는 애들 많습니다. 굉장히 에너지는 위험합니다. 폭발 사고 나면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여러분 뭐 마포 도시가스 폭발 사고, 대구 사고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전 사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굉장히 또 체르노빌이라든지 에너지는 사고가 나면요 대형 사고가 됩니다. 세 번째요. 에너지는 인프라입니다. 에너지 설비는요 이게 생산하는 거건 나르는 거건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소비하는 거건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강릉 그 에코 발전소 같은 게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설비입니다. 이 설비 자체가요 얼마 들어가셨죠? 5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요 우리나라 재벌도요 자기 개인 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이낸싱이 돼야 되는 거지 개인 주머니에서 이만한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게 인프라가 있느냐? 먼저 딜리버리 인프라가 대단합니다. 석탄은 뭘로 나르죠? 우리나라 이전에 석탄 뭘로 날랐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석탄 대부분 뭘로 나르죠? 철도입니다. 철도로 나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배로 이제 국가 간 이제 배달이 있고요. 석유는 뭘로 나르죠? 유자산 파이프.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배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유조선이요 어떤 배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배가 어떤 배죠? 유조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가스배 요새 LNG 배라고 있죠. 가장 최첨단 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어떻게 나릅니까? 송배전 선으로 나릅니다. 그리고 발전소는 어떻고요? 발전소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아끼고요. 가스 같은 거요. 지금 우리 LNG 지금 난방비 올라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가스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LNG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LNG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요. 천연가스를 먼저 액화시켜야 됩니다. 그 액화시키고 그거를 LNG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같은 데 오면은 이거를 다시 인수기지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LNG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까운데 삼척에 이제 가스공사 기지 같은 데 가보시면은 LNG 저장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이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스 파이프라인을 뽑아 가지고 각 발전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뽑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프라입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인프라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독점이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소수의 기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배전선 같은 거,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중복해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전만이 이게 송배전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는 필수제입니다. 에너지 없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삶의 원동력, 생활의 원동력이라고 그러셨죠. 올겨울에 지금 가장 구정 지나면서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한 이슈가 지금 난방비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소한. 특히 이제 겨울이니까 가스값이 올라더라도 뭐 여름 같으면은 취사용으로 별 눈치를 못 채는데 겨울에 이제 확 올라와 버리니까, 그리고 올겨울 추우니까 이 난방비가 정치적으로 큰 압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난방비 문제를 이제 말씀했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민감하게 느끼니까. 그래서 에너지는요 정치가들이 관심이 큽니다. 왜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쉽게 못 올립니다. 도시가스 요금 쉽게 못 올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또 한참 더 올려야 됩니다. 난방비 올라갔다 그러지만 아직 제대로 올린 것도 아닙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국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가들이 지금 그걸 누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누르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 덕분에 지금 한전이 적자가 30조가 넘고요.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금 10조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바로 이 에너지 요금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난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자, 여기서 잠깐 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소를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삼성 강릉 에코파워처럼 제가 발전소를 짓는다 치죠. 그래서 제가 발전소 짓기 전에 한전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발전소 지으면 내가 만든 전기 사줄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한전이 지어라. 발전소 지으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제가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전한테 가서 송전선 연결하자. 발전소 완공했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제 한전이 하는 말이, 근데 말이야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 킬로와트아워당 5원만 깎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한전이 싫으면 딴 데 팔고. 딴 데 팔 데 있습니까? 에너지는 독점이에요. 딴 데 팔 데 없습니다. 딴 데 팔 데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전소 줬다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지금 강릉 에코파워도 그런 문제에 약간 봉착되어 있긴 한데, 발전소를 짓기 전에 돈이 5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 갈 길을 미리 다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설비 같은 거는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질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한전이 직접 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발전소는 다 한전 발전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민간으로부터 전기를 사오려면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 아까 5조라는 돈, 이재용 씨도 캐시 5조 원 동원 못합니다. 그 양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으로 갖고 있지 캐시로 5조 원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캐시로 5조 원 동원하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좀 발전소 5조 원 이거 돈 어떻게 하냐면 이게 파이낸싱을 받아야 돼. 은행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은행가들이 돈 5조 원 꿔주면서 그냥 꿔주겠습니까? 그래서 돈 꿔주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돈 받아서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금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한전이 사준다 그랬어요. 그럼 은행가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그 말을 믿냐? 만약 그때 가서 전기가 깎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전한테 가서 계약서를 받아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설비는요 이런 독점의 문제가 있고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전기 같은 경우 그걸 우리가 PPA라고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그래서 요 약자입니다. PPA. 이게 있어야 이거 가지고 은행가들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파이낸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담보로 이제 집 담보로 은행에서 돈 꾸는데 이거는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하는 대출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미리 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요 이 돈 꿔준 사람들이 바로 뽑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전에는 이런 계약서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PPA 같은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싱 문제, 독점 문제, 인프라 문제 이게 다 걸려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요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이 높으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낮게 유지하려고 국회라든지 의회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 에너지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마디로 에너지는 안보다. 한 나라의 국가 그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2차 대전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 빼먹었네요. 에너지는 오염이다. 에너지는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 여러분 잘 아시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지구온도를 계속 높인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해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써야 된다. 석탄 줄여야 된다. 원자력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에너지는요 현대 문명의 모든 장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장치다. 지금 이 방 안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 단말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형광등 불빛, 이 프로젝터, 여기 노트북,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타고 오신 자동차, KTX, 버스, 전부 다 에너지 단말기입니다. 모두 다 에너지 쓰는 겁니다. 집에서 있는 인덕션, 가스레인지, TV, 에어컨 전부 다 에너지 단말기. 현대 문명은요 한마디로
에너지 장치. 현대 문명이 바뀜에 따라서 이 에너지 쓰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이 에너지가 갖고 있는 많은 얼굴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늘 드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이 다음 강사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드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렇게 세미나 과정을 제하고 이제 손 부사장님과 같이 짰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뽑은 몇 가지 토픽하에 국내외 에너지 시장의 위기와 전망, 탄소 중립, 오염이랑 관련돼 있죠. 에너지 안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가스값 올라가고 이런 것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시장 및 정책, 국제 정치학,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설비 입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전원 믹스 및 제도 변화, 석탄 발전 이런 순서대로 10번의 강의를 이제 설계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 에너지라는 얘기가 얼마나 큰 얘기인지 그것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 옐긴이라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에너지 전문가의 새 책 The Price, The Quest, The New Map이라는 새 책에서 뽑은 내용인데 주로 이 The Price란 책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The Price란 책은요 퓰리처상을 받은 책, 20세기 석유의 역사에 대한 정리한 책이고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왜 진주만을 공격했습니까? 왜 진주만을 공격했습니까? 혹시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요. 일본은 당시에 ABCD 포위망에 둘러싸였다고 얘기했습니다. A는 아메리카, 미국, B는 브리티시, 영국, C는 차이나, 중국, D는 더치, 네덜란드. 이 서태평양의 광활한 지역에서 이쪽으로는 미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태평양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왜 하필이면 진주만을 제일 먼저 공격했을까요? 석유 관련. 예? 에너지 석유 관련 때문에 기름. 예, 근데 진주만에는 석유가 없잖아요. 미국이 저쪽 개발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 미국이 동아시아 쪽에 일본한테 석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2차 세계대전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넓은 서태평양 지도에서 유일하게 당시에 석유가 나오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석유가 나오던 지역.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때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때 회사 이름이 여러분 혹시 그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쉘이라는 메이저입니다.
로얄 더치 쉘이라고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합작회사죠. 그 쉘이 여기서 석유를 캐서 본국으로 이제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 여기를 공격하지 않고 진주만을 공격했을까요? 이건 이제 군사적인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손 부사장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약간 무리하나마 제가 이제 농담을 하겠습니다. 이 손 부사장님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걸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뺏어가면 될까요? 손 부사장님이 제 손을 탁 치지 않겠어요? 못 뺏어가게. 그럼 제가 이걸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속칭, 요새 학생들 하는 말로 선빵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손 부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펀치를 날려서 잠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인 전략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항상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해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주력이 있었던 하와이의 진주만에 여기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와이에 있는 그 미군 공군 그 당시에는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의 그 군용기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전함 이런 거를 공격을 해서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에 있었던 항공모함이 그때 외해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격침시키지 못했고요. 어찌됐든 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바로 인도네시아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유를 확보하고 태평양 전쟁이 그때 발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요, 2020년에 나온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이 진주만 공격부터 그 다음에 일본이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대패하는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41년 제 기억으로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격을 1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불과 6개월 후에 요 하와이 옆에 미드웨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군의 그 리미트 제독이 대반격을 벌여서 하루에 일본 항공모함 4대를 격침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가 바뀝니다. 이때 이제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바뀌는데 어찌됐든 이런 내용이 바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태평양 전쟁은 왜 났느냐? 석유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하고 달라서 이때부터는 기계화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함, 탱크, 장갑차, 트럭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없이는 절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수행의 핵심은 석유이기 때문에 그 석유를 갖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여기를 일본이 공격했던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에너지가 절대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제시대 때는요, 우리나라 뭐 그때 어르신들 오래된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차가 다니는데 목탄 차가 다녔습니다. 기름이 없어가지고 목탄 차가 다닐 정도로 일본이 에너지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제시대 때 많이 지었던 발전소가 전부 다 수력 발전소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수력에서 전력을 얻으려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수풍 발전소, 청평, 뭐 장진강 발전소 이런 게 전부 다 수력 발전소. 그게 바로 일본의 에너지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 전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소련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독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폴란드가 있습니다. 독일이 먼저 폴란드를 쳐들어가서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폴란드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소련한테 줬습니다. 스탈린한테 주고요. 자기네가 서쪽을 갖고 그러면서 스탈린한테 평화조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자, 이걸 왜 했냐면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양쪽에서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서부전선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동부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이 양쪽에서 전선을 가져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독일이 패배한 거죠. 그래서 혹시 오래된 뭐 책 중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이 이 참호를 가지고 오랫동안 대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독일군 2차 세계대전의 장군들은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롬멜입니다. 히틀러한테 조언하기를 절대로 소련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련하고 안 싸우려고 폴란드를 쳐서 뺏은 다음에 소련의 오른쪽을 주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고서 왜 이 동부전선의 안전판을 깨뜨리면서까지 소련을 침공했어야 했을까요? 결국은 소련을 쳐들어갑니다. 히틀러가 세 갈래 길로 소련을 쳐들어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동일합니다. 독일이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독일의 주력은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많이 쓰는 부대들입니다. 탱크 부대, 기갑 부대, 그 다음에 트럭, 장갑차, 유보트, 이 전부 다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공군기, 전투기, 폭격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석유를 많이 쓰는 그런 장치들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련을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여기 중동은요, 이집트에서 영국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중동이 석유가 많이 나도록 개발이 잘 되어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대의 석유 유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유럽 지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장소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카스피의 연안에 붙어 있는,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인데 이 도시 이름이 바쿠입니다. 바쿠. 세계 최대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 바쿠를 노리고 소련을 쳐들어간 겁니다. 물론 여기를 노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스탈린이 여기 노리고 들어가도록 그냥 가만히 구경할까요? 구경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소련군의 주력을 먼저 쳐부숴야 되죠. 소련군의 주력이 세 군데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그때 이름이 뭐죠?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모스코바, 그 다음에 지금 키이우, 우크라이나, 이 세 군데를 향해서 쳐들어간 겁니다. 히틀러가 소련을 쳐들어가기 전에 자기 참모들한테 물었습니다. 올겨울에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1939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올겨울이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 될 거다. 그래서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고 소련을 쳐들어갔습니다. 왜냐? 불과 200년 전에 모스코바를 쳐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폴레옹. 그 쓰라린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련을 쳐들어가기 전에 날씨를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날씨가 좋았고 춥지 않다. 그래서 6월에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km 이상씩 갔습니다. 쾌속으로 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3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들이 대부분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이 동네에서 상당수가 얼어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2차 세계대전에서 몰락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서부전선, 즉 우리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지만 진짜 독일 주력 부대가 괴멸된 곳은 바로 이 동부전선입니다. 소련군도 많이 죽었죠. 자, 이처럼 2차 세계대전은 석유전쟁입니다. 에너지의 역사죠. 20세기 전반부가 이 에너지고요. 자, 그러면 20세기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이 냉전은 또 어떻게 중심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숙지를 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인스티튜트의 피터 슈바이처 박사가 쓴 이 빅토리라는 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레이건의 소련 붕괴 전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야기가 깁니다. 길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게 기름값의 역사입니다. 국제유가. 요 짙은 선이 당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861년이기 때문에 당시 가격으로 요 정도 되지만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이게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로 환산한 게 바로 이 연두색이고요. 당시 가격으로 한 게 이 짙은 색입니다. 요 국제 유가를요 너무 시계가 길기 때문에 최근 것만 자르는 게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65년 이후로만 자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름값이 제일 먼저 한번 뛰는 게 요때입니다. 1973년하고 74년 사이의 겨울, 그 다음에 79년하고 80년 사이의 겨울 두 번 뜁니다. 그리고 나서 86년쯤 돼서 기름값이 갑자기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년을 갑니다. 이게 저유가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04년 경부터 시작해서 기름값이 또 많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기름값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요, 잘 보시면 2008년 9년 이게 뭐죠?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 한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셰일오일,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게 이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떨어졌다가 2021년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쫙 올라갔고, 작년 거는 제가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작년에는 더 올라가서 쭉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기름값의 역사입니다. 이 기름값의 역사를, 그 원인과 배경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먼저 1973년하고 74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1차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자, 1차 오일 쇼크의 배경은 뭘까요? 중동에 약간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신생국이죠. 이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들은 눈에 티처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데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요암 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1973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양쪽에서 이스라엘을 협공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상이 있었는데 여자였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 앞에 나타났어요. 닉슨 대통령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군대는 못 보내주고 무기를 지원했어요.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유태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기를 지원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인 게 이 무기를 지원받고 이 쳐들어온 이집트를 다 격퇴하고 시리아를 격퇴해서 오히려 시나이 반도, 이 골란고원 이런 데를 오히려 더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사 이 두 나라를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중동 국가들이 화가 났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모두 이집트하고 이 시리아를 다 지원했었거든요. 이 중동 국가들이 화가 나서 수출 엠바고를 걸어버렸습니다. 수출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국제 유가가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불 90전에서 12불 가까이 4배 가까이 뛴 게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2차 오일 쇼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1979년하고 80년 사이에 뛴 겁니다. 그건 배경이 이란입니다. 이란의 회계혁명. 당시 이란은요 친미 국가였습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있었습니다. 팔레비 왕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독재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고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공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공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슬람 혁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망명가 있던 파리에 망명가 있던 이슬람 지도자 호메이니를 파리에서 불러들이고 그리고 팔레비 왕을 쫓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란의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 있던 미국 외교관들 이 사람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이란 사이가 굉장히 틀어지게 됐어요. 이때는 카터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카터 대통령이 인질들을 구출하느라고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했어요. 특공대를 파견했는데 그 특공대들이 이란에 도착해서 그 모래폭풍을 만나서 헬기 하나가 수송기 하나에 부딪히는 바람에 많은 특전단 사람들이 죽고 할 수 없이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헬기 조종사의 불탄 시체라든지 이런 것이 타임지 카바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카터는 재선에 실패합니다. 카터 대신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그때 이란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단교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40불 가까이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2차 오일 쇼크. 이게 바로 2차 오일 쇼크.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자, 그러면 이 1, 2차 오일 쇼크의 최대 수혜국은 어느 나라인가요?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은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기름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자기네는 산유량 제한도 안 했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니까 석유 판매 수입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당시는 소련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드디어 사회주의 제국을 건설할 때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요 아프리카의 앙골라 내전에 개입하고 이 소련의 힘이 가장 넘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위협이 된 나라는 이란의 회계혁명으로 겁을 먹은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 같은 이슬람 중동인데 우리가 이 정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란하고 사우디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슬람인데 이슬람 종파가 달라요. 이란은요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신교입니다. 개신교 같은 스타일이고 순니파가 있습니다. 순니파는 일종의 국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여자들이 뒤집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도로 같은 거. 순리파는요, 이게 눈만 보일 정도로 다 뒤집어 씁니다. 새까맣게. 그런데 시아파는 머리에 살짝 이렇게 뒤집어 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이란에서도 요거 히잡이라 그러죠. 요거 여자들이 이거 싫어가지고 벗겠다고 그러고 그거를 뭐 잡아들이고 하는 바람에 이란에서도 큰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시아파하고 순리파는요, 자기들끼리 훨씬 더 싫어합니다. 훨씬 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동네에 계속 뭐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테러가 순리파하고 시아파하고 서로 죽이는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훨씬 더 싫어하는데 이 문제는 이 분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리파인데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회교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혁명이 났으니까 혁명에 안 좋은 불길한 기운이 자기네한테도 올 수가 있다라고 두려운 거고요. 또 하나, 이란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강국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란은 옛날 이름이 뭐죠?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었던 그 페르시아. 역사도 오래된 나라입니다. 인구도 9천만 가까이 돼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거는 신생국입니다. 나라는 굉장히 땅은 넓지만 요거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그냥 그 종족 몇 개를 통합해서 이거를 이제 왕국으로 만들어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돼요. 3,500만이고요. 그 이민자가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뭐 인도계 뭐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서 혁명이 나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 대통령으로 등장한 사람이 미국의 레이건입니다. 그 레이건은 등장하자마자 CIA 국장에 케이시를 앉혔습니다. 케이시를 앉혔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은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이때 제일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 소련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느냐?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소련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소련의 힘은 기름값에서 옵니다.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름값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잡는데 총력을 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침 이란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었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점에 착안했어요. 그래서 케이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미군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주둔시키겠다. 그게 바로 중부군입니다. 이 중부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창설을 했고 마치 우리나라 미팔군처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최신의 미군 전투기를 허용을 했습니다. 판매를. 최신의 미군 전투기는요 우방국한테도 팔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협조의 대가는 뭘까요? 원유 생산량을 최대한 늘린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유저를 열었습니다. 모든 유저를 열고 최대한 생산을 한 결과 불과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게 저유가 시대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이제 중국은 관할 지역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을 때 미군의 담당 부서는 중부군입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전쟁이 있을 때 전부 다 중부군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저유가가 소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증산하니까 국제 유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소련의 외화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자금줄이 말랐습니다. 당시 그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란 개혁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할 수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고요. 동유럽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군사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보리스 옐친 같은 정치적 비판 세력이 등장해서 고르바초프랑 대결하고 최초로 실시한 선거에서 공산당이 집권에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소련이 붕괴되고 물론 군부가 한번 수레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마저 실패해서 이게 바로 소련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됐습니다. 자, 바로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인 냉전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 가장 큰 원인은 기름값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큰 전쟁, 2차 세계대전, 냉전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석유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에너지는 현대사의 핵심 주제일까요? 세계사는요 자원을 둘러싼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근현대에 들어서 에너지가 갖는 중요성이 커질까요? 20세기하고 21세기 특징은요 에너지 사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성장했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빨간 선은 전 세계의 1인당 GDP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기점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분기점이 뭘까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이고 이 산업혁명으로 모든 공장과 이런 것이 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세계사가 바뀐 겁니다. 경제 발전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산업화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 소비입니다. 도시 발달도요 에너지 소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전통시장은 쇠락하고 대형 유통점이 성장하는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에너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20세기하고 21세기 역사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패턴입니다.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의 또 다른 면, 우리는 에너지의 안보적인 측면을 봤습니다만 이제는 에너지가 20세기 문화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간단한 하나의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 에너지는 저는 배달 산업이다, 딜리버리 비즈니스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도 네트워크, 미국이 이 철도망을 완성한 게 19세기입니다. 대륙간 횡단 철도를 완성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산업화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때 19세기 말에 다 완성이 됐고요. 그 힘으로 자동차 왕국이 되고 화학 제품을 만들고 이게 모든 것이 미국의 산업화는 이 철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철도가 뭘 날랐을까요? 바로 석탄입니다. 미국 전역에 석탄을 날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의 하이웨이 시스템. 하이웨이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젠하워가 건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의 주간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촘촘하게 텍사스, 오클라호마주, 저 위에 알래스카, 그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일하고 가스 파이프라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 수송망으로 이렇게 나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닷길입니다. 이 바닷길이
이게 바로 이제 3레인인데요. 이것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를 통해서 기름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력도 송전망이 이렇게 우리나라 송전망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에 송전 이 전력 수요가 몰려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에서 못 와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 뭐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볼티모어라든지 이 주요 도시로 전력이 가야 되는데 이 발전소는 이 에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이 빨간 점들인데 이쪽으로 송전망이 가지 못해서 전력이 못 가서 딜리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에너지 코스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석탄 발전소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전선이 개통이 안 돼서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해안의 에너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송전망을 지금 급하게 지을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봤자 2026년 또는 2029년 정도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하자는 제안을 이제 제가 했고 이런 제안이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강릉 같은 데서 의미가 있느냐? 이 데이터 센터는 첨단 IT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 종업원들이 이 좀 팬시한 도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지금 지원한 데가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이 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이 굉장히 지금 그 멋있는 관광 지역뿐만 아니라 서핑이라든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한 매력 있는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센터로서의 유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IT, 정보통신 쪽의 허브로 동해안에 떠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이 지금 원유 수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유 수송의 80% 이상이 바로 요 바닷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요 페르시아만에서 요 말라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인도양을 통과해서 말라카 해협, 그 다음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렇게 통하는데 요것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에너지의 딜리버리 루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 세계 바다를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 남중국해 둘러싼 바로 미국하고 중국의 알력입니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 여기를 중국은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핀 남사군도 이런 데를 그 암초 몇 개 있는 거를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서 자기네가 레이더 기지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사일 기지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큰 갈등 요인이 되고 미중 갈등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이게 바로 세계적인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2011년에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차이나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대결도 에너지 문제의 하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루트, 이 바로 남중국해 이 루트를 중국이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내세운 시진핑이 내세운 전략 중에 하나가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물의 도로, 그 다음에 해상로 이거를 개척하자는 게 바로 1대1로로 시진핑이 내세운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21세기를 우리 맡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간단한 스토리텔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얘기를 분석적으로 하면은요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자동차 문화라는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혹시 미국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토이스러스라는 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장난감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뱅크럽시 됐습니다. 이 토이스러스는요 서울의 코스트코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큰 매장에 전부 장난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애들이 여기 들어가면 미칩니다. 이 장난감 유통업체인데요. 이 토이스러스가 어떻게 장난감 시장을 바꿨냐면요. 토이스러스 이전에는 부모들이 시내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그냥 몇 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한두 개 정도 사줬던 것이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장난감도 단조롭고 종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토이스러스 이후에는 장난감이 유형과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애들이 직접 고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게 밀리언셀러인데요. 캐비지 패치 이런 인형들이 막 팔리기 시작했고 이 디자인은 미국에서 생산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이 토이스러스가 미국 현대 문화를 선도했느냐?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 밑에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주 5일 근무입니다. 자, 토요일 날 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직장인들한테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금요일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라고 물어보면 몇 시에 주무신다고 보통 대답하는 게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평균. 금요일 밤에. 옛날에는 토요일 일했습니다. 여러분 일하셨죠? 그러다가 90년대에는 격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토 놀토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놀게 됐죠. 그러면 금요일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12시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요 2시하고 3시 사이가 평균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늦게 자느냐? 데이트하고 뭐 운동 경기 보고 파티 가고 스포츠 보고 헬스 가고 극장 가고 이렇게 뭐 신나게 놉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이걸 불금이라고 해요. 문제는 어른들은 신나게 노는데 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은 토요일 아침에 애들은 6시, 7시면 일어나요. 엄마 아빠는 2시, 3시에 잤잖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났죠? 4시. 10시면 일찍 일어나요.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가까이 되세요. 토요일 아침에 얘들 누가 봐요? TV가 봐요. TV가 본 게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게 바로 세러데이 모닝 카툰. 그래서 슈퍼맨 시리즈, 바니, G.I. 조, 뭐 90년대 인자거북, 저희 딸이 좋아했던 스펀지밥, 여자애들 뭐 바비.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가기 전에도 만화영화로 있었다가 나중에는 실사영화로 했던 이게 저겁니다. 트랜스포머. 물론 이전에 디즈니가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만화영화라는 걸 다 개척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TV가 보기는 보는데 얘들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밥은 누가 먹여요? 지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애들이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시리얼 넣고 딸기나 바나나 잘라놓고 우유 부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러데이 모닝 카툰 TV는 공짜 아닙니까? 그때 광고주들이 누굽니까? 광고주들이 주로 장난감 업체, 메이저들, 피셔프라이스, 통카, 마텔, 레고, 그 다음에 시리얼, 켈로그, 포스트, 제너럴 밀스, 퀘이커, 그 다음에 토이스러스. 광고는요 그 시간에 타겟 오디언스가 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시간 수요일 지금 2시
지금 3시 요때 TV 광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광고인지 아세요? 요때 나오는 TV 광고 보셨습니까? 네,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보실까요? 주부들 네? 가정주부 요때 TV 보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보실까요? 가정주부 가정주부 잘 안 봅니다. 요새 가정주부 바쁜 학교에 아이들. 학교 초등학생들 학생들도 안 봐요. 학생들 학원 다니라 노인네. 어르신들이 봐. 그러면 무슨 광고가 나올까요? 건강 건강보험, 암보험. 그럼 이 시간대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모델이 누굴까요? 최불암 씨 말고 더 유명한 분. 이순재 씨. 지금 가서 TV 틀어보세요. 이순재 씨 광고. 타겟 오디언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때 애들 광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토이스러스 광고 딱 하면 애들이 그냥 안 봅니다. 딱 찍어둡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어나요. 엄마 아빠 일어나면은 미국 사람들은 차가 많죠. 엄마 차, 엄마 차, 아빠 차, 그 다음에 큰 저 SUV에 태워가지고 미니밴 같은데 태워가지고 이제 가서 브런치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1, 2주 먹을 거 쇼핑하고, 그 다음에 토이스러스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토이스러스 가서 이렇게 미국의 모든 쇼핑몰에 한 1시에서 2시 사이, 12시에서 2시 사이 보면은요, 이런 장면을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가서 토이스러스 사주고 개같이 끌려 나오는 부모의 모습,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꼭 들려야 될까요? 얘들 TV 광고 봤으니까 지들이 해준 게 없거든. 애들을 맞았어, 밥을 먹였어, 해준 게 없거든.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사줘야 돼. 이게 매주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많아. 제가 공부하던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이게 하이웨이 지도, 이게 순환도로고요. 이게 동서고속도로고, 이게 남북고속도로. 토이스러스 위치가 요 빨간 점입니다. 요 빨간 점이 뭐냐면은 바로 교통의 결절점입니다. 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누가 아이들을 봤을까요? TV고요, 만화고요, 시리얼, 그 다음에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소리고요, 전력이 들어왔던 소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문화, 자동차로 온 가족이 쇼핑몰로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교통의 결절점에 이 쇼핑몰이 위치하고, 쇼핑몰은요 시내가 아니니까 땅값이 쌉니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매장이 입지가 가능합니다. 시내라면 대형 매장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강화문 앞에 이마트 있습니까? 이마트는 주로 어디 있죠? 바깥에 있습니다. 땅값 싼 데. 토이스러스는요 미국 현대 문화를 발견한 겁니다. 자, 과거의 쇼핑 패턴은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 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장을 봤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유리에 살았습니다. 네, 수유리만 하더라도 서울의 신도시였는데 저녁 먹을 거, 아침 먹을 거, 도시락 싸주고, 그래서 두부 몇 모, 콩나물 몇 개, 뭐 생선 몇 마리. 그래서 그거를 매일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습니다. 주택가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장을 봤기 때문에 구입량이 적어서 충분히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냉장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식품 저장이 가능합니다. 처음 나온 냉장고는요 한 요만했습니다. 지금 나온 냉장고는요 저보다도 크고요. 요새 또 하나 냉장고는 이렇게 넘어진 냉장고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하에 보면 냉동고가 또 있습니다. 냉장고가 등장하니까 많은 물건을, 식품을 재워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 빈도수가 감소합니다.
냉장고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 고용이 확대되고요. 전자제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가사노동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쇼핑 빈도수가 현격하게 감소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봤습니다. 한 번 가면은 아니 보통 몇 주에 한 번씩 가냐고 며칠에 한 번씩 쇼핑하냐고 평균이 예전에는 일주일이었는데 요새는 거의 2주 아니면 보름 한 번 가면은 보름 상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니까 주차장이 필수입니다. 주차장이 필수고 또 카트 같은 거 큰 거를 몰고 다녀야 되니까 전통시장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점이 이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유통점은 자동차 문화의 산물입니다. 현대 문화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패턴으로 됐고 이것이 미국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우리나라 수도권 동일한 패턴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변의 베이에어리아 이게 큰 지역으로 확대되고요. 실리콘밸리 있고 스탠포드 대학 있고 버클리 대학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미국 LA 지역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건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커지는 게 보이시죠?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 이게 서울시 경계고요. 지금 제2순환 고속도로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동탄인데 동탄에서 코엑스 출근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상계동에서 출근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동탄이 훨씬 빠릅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당 집값이 비싸겠습니까? 일산 집값이 비싸겠습니까? 분당이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있죠. 지하철 2개나 있죠. 자동차 전용 도로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일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건 IMF 때 잠깐 꺾인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입니다. 여기가 갑자기 확 늘어난 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게 90년대 전반입니다. 이게 4대 신도시 개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군산 이런 거 이렇게 개발하느라고 도로 면적이 퀀텀 점프했어요. 자동차 문화. 그러면은 이 전 세계 1980년대하고 90년대 사이에 전 세계가 이런 도시규모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랬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저유값. 이 기름값이 돼요. 저유가로 인해서 자동차 보급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고요. 예전에는 우리 뭐 자동차 한 대도 그 자가용이라 그래서 두려웠지만 지금 웬만한 집 자가용 한 대는 분명히 있고요. 두세 세대인 집도 많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확산이 가져온 결과는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확산이 됐고요. 모빌리티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도시 규모가 확대됐고요. 유통점 규모하고 쇼핑 패턴이 변합니다. 이게 자동차 문화는 결국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서 강릉까지 2시간 그 정도면 주파할 수가 있어요.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고속도로가 너무 좋아.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까지 변합니다. The End of Power라고 모제스 나임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지금 권력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기업, 문화, 정치 지도자들 옛날만큼 힘이 없습니다. 뭐 진산계, 뭐 YS계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기업 CEO, 회장님, 감옥 안 가면 다행이죠.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이 왜 있었습니까? 전부 내부 고발입니다. 요새 기업 관련된 내용은 전부 내부 고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부 내부에서 고발한 겁니다. 세상에 땅콩 던진 걸 누가 알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내부에서 잃는 거죠. 힘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문학에 미투다 그래가지고 문화인, 예술인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3M, 더 more revolution, 더 많이 갖게 됐다.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옛날만큼 눈치 안 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더 mobility revolution, 이동 가능성, 움직인다 이거. 경상도가 싫으면 전라도 가서 장사하면 되고, 우리나라가 싫으면 베트남 가서 장사하면 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한전 싫으면 삼성 가면 되고, 현대 싫으면 LG 가면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눈치 보냐 이거지. 멘탈리티, 생각이 다릅니다. MZ세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서 권력이 현재 악화되고 있다. 가장 큰 것이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누가 제공했죠? 자동차가 제공했고, 비행기가 제공했고, 그 뒤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 2주 후에 하실 분들, 또 그 다음에 하실 분들이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또 오늘은 에너지 개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이 큰 이야기가 여러분이 2주 후에 또 4주 후에 들으실 때 하나씩 와서 다시 바뀌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에너지 소비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굴뚝국가입니다. 산업 대국입니다. OECD에서 가장 많이 산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요. 원유 도입량이 세계 5위입니다. 하루 도입량이 일렬로 세우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배럴을요. 약 3천만 배럴. 하루에 300만 배럴입니다. 이거를 배럴을 넘어뜨려 가지고 일렬로 쫙 세우면 경부고속도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서 어디까지 갈까요? 서울서 부산까지 다시 와서 또 한 번 갑니다. 2번 왕복합니다. 하루에 쓰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는 거의 꼴찌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요 고립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북한하고 휴전선을 만드는 게 섬입니다. 섬. 딴 데서 전기줄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유럽처럼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막 가스를 들여온다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 설비는 전부 해안가에 있습니다. 왜냐? 원료를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석탄 발전소, 이 서해안, 여기 동해안, 여기 남해안에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정유 공장들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요 높은 주택 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워싱턴 DC 주택가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입니다. 요거는 동경 주택가 모습입니다. 동경은요 우리나라 서울만큼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주택 밀도는 다릅니다. 자, 이게 삼척이고요. 이게 서울 강남입니다. 전부 아파트. 동경은요 인구 밀도는 높아도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이름이 변천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전입니다. 팰러스. 그러다가 신전까지 왔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판테온.
이제는 귀족이 사는 데서 왕이 사는 데로 아니 신이 사는 데로 아파트들이 다 나왔어. 인구 밀도가 수도권이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주택 밀도마저 높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초고세 무선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속도 넘버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 집과 집 사이가 70cm밖에 안 돼요. 한 번 꼽으면 전기줄이든 통신선이든 수백 세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이런 거 하려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조밀한데 집과 집 사이가 평균 300m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선 깔기가 너무 어렵고 전기줄 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2,500만이 사는데 조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돈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상하수도도 그렇고요, 지하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다 그렇습니다. 가스 비용도 그렇고 전기값도 그렇고. 전철 수원 같은 데서 서울 왕복하면은 하루에 지금 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3,000원 조금 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너무 싸니까 이제 좀 오를 거는데.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 2019년에 갔는데 외곽에서 워싱턴 DC 들어갔다 나오는데 35불 들었어요. 10배 이상. 우리나라처럼 배차 간격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최대 수도권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은 위도에 비해서 매우 추운 나라죠. 우리나라 수도권이요, 나폴리보다도 밑에 있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강릉은 다릅니다. 강릉은 거의 요 굉장히 낮은 광주, 대구 여기랑 비슷한 월평균이지만 서울 수도권은요 마이너스 4도. 이게 유럽을 보면요, 이게 노르웨이 1월 평균이 마이너스 2점. 그러니까 굉장히 수도권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가 난리가 날만도 합니다. 전 세계 난방 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유형은 이처럼 공동주택이 많고요, 아파트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부 다 85%가 넘고, 이게 2015년 데이터인데 지금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도권은 규제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군사지역, 상수도 보호지역, 그래가지고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좁은 지역에 아파트가 밀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과 가스와 이거를 수도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전력의 50%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은요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광역화되어 있고요, 대전, 세종 해가지고 여기 광역화되고 있고요. 자, 이제 영남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진해 이런 쪽으로서 광역화돼가고 있고요. 전라도는 지금 광양을 중심으로 광역화돼가고 있습니다. 광양, 여수, 순천, 광주, 목포 이거 다 하나로 가거든요. 자, 동해안은 어떻게 됩니까? 강릉 이쪽은요 광역화에서 약간 떨어진 이상한 지역. 그 이유는 이 백두대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지금 수도권하고 밀접히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한두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동해안입니다. 그리고 KTX도 이제 뭐 2개가 올 거고요.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가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에서의 에너지 입지 설비의 문제는 다른 이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에너지는 정부 및 공기업이 주도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명령과 통제가 되고 있지만 동해안에 들어오는 에너지 설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민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힘이 자연스럽게 동해안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안 어떤 식으로 전개화되고 발전될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